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트위터 등 주요 기업의 실적이 호조를 보인 데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63% 상승한 24,984.5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86% 상승한 2,705.57에, 나스닥 지수는 2.95% 급등한 7,318.3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현지 시간 25일 금리 및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ECB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연 뒤 기준금리를 현행 0%로 유지하고 예금금리와 한계 대출금리를 역시 각각 현행 마이너스 0.4%와 0.25%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적어도 2019년 여름까지 현행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 9월 취임한 리처드 클라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이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는 것이 연준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라리다 부의장은 만약 지표가 예상한 대로 나온다면 추가 점진적 금리 인상은 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비판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나와 동료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은 정책과 관련해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마켓워치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으로 인해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신흥국의 달러로 표기된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고 국제결제은행이 분석했습니다. 신흥국에서 비은행권 대출자들의 달러로 표기된 채무증권이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채무증권은 정부채권, 회사채, 지방채, 우선주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BIS는 신흥국 정부와 비금융기업들의 전체 미국 달러 표기 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효원입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다시 한번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연중 최저점을 다시 경신을 하면서 2060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00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68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큽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있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유럽중앙은행이 통화정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양적 완화 정책을 종료하고 금리는 동결하기로 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가 조정장에 들어서면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엔화 그리고 스위스의 프랑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 타임에서는요, 국내 증시가 미국의 하락장과 강하게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증시는 이제 트럼프의 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 연중 최저점을 기록하는 폭락장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함께 살펴보고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들어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뉴욕 증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대 지수가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MS와 트위터 그리고 테슬라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 마감 후에 이 외신들을 좀 살펴보니까 여전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아마존, 구글이 이 시장 전망치를 좀 하회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급락했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제와 오늘 좀 시장이 약간은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실은 급락 이후에, 즉, 미국 시장 마감 이후에 오늘 개장까지, 시간의 거래에서 일단 실적들이 발표를 좀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몇몇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왔다. 이래서 오늘 주가가 상승했다 보는데, 제가 볼 때 어제 급락 이후 오늘 상승은 이게 실적에 의한 상승보다도 어저께 급락에 의한 반작용을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잠깐 좀 화면을 통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먼저 그 다우지수 관련돼서는 어저께는 거의 다 하락 때론 급락의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23개로 하락한 종목보다 약 3배, 4배 많기 때문에 오늘 일단 다우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한 기본적인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몇몇 종목들 실적이 잘 나왔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될 것 같고요. 또한 나스닥 지수도 기본적으로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약 8배 때는 9배 정도 많다는 걸 보면 투자 심리가 어제 오늘 왜 이렇게 다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S&P 500 지수인데요. 최근 들어서 S&P 500 지수 관련해서 우리가 기술주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즉, 빵이라는 종목들이 어제 급락 이후에 이제는 끝난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월가의 페이퍼를 보면 어제는 상당히 조정장이다, 급락장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었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좀 좋다 보니 예상보다 긍정적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는 거 보면 이제는 결국 글로벌 증시에 대한 방향성을 어느 누구도 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럼 몇몇 종목 관련돼서 우리가 이 종목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시면요. 실적이 좀 잘 났더랍니다. 실적이 잘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밑꼬리를 달았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5.8% 어쩌면 어저께 급락이 없었으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한 종목 관련돼서 우리가 테슬라가 있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도 상당히 정점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 오너 관련돼서 부정적 이슈가 있었고 또한 트위터 관련돼서 이것은 좀 공정거래에 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오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음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습니다만 눈에 띈 것들은 올해 9월 달에 389달러 선 그리고 이 시각 현재는 310달러이기 때문에 시장에 상당히 충격이 컸습니다만 테슬라 즉 전기차 관련돼서 방향성은 여전히 좀 좋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 종목 관련돼서 우리가 상당히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던 종목 관련돼서 아마존이 있습니다. 자, 아마존의 실적이 실은 부진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그 일봉으로 좀 보시더라도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당 1,000달러에서 올 9월 달에 2,050달러까지 갔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그만큼 시장의 기대치가 높았죠.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주가가 급등했다는 것에 따라 눈높이가 높아진 그 상대적인 피로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구글에 대한 모의사죠. 말씀드려보면, 실적이 좀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만, 여전히, 어저께 급락에 의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거리를 보면, 어저께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 상승했다.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따라서 오늘 미국 증시의 급등, 그것을 결국 한국 증시의 급등으로 보기보다도 어저께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 급등했다. 이런 어떤 단기적인 패턴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긍정적인 것들은 실적들이 좀 좋게 나왔다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미국 증시가 급등, 때론 상승에 대한 핑계를 잡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웬만큼 좋게 나와도 그것을 결국 상승의 기화로 좀 삼는다는 것 자체를 보면 미국 증시 아직까지도 상승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좋은 이슈를 좀 만들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유럽 증시도 상승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이 회의 내용 때문인 것 같은데요.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앞으로 모든 정책 금리를 동결하고 양적 완화를 올해 12월 안에 종료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가 어떻게 보면 제롬 파월 의장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또 20이 이제 유럽 중앙은행 총재에 대한 코멘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이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 총재 지금 화면을 좀 보고 계시는데요. 기본적인 팩트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금리 올리겠습니다. 즉 양적 완화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한국도 뭐 빠르면은 올해 한 번 정도 기준금리 올리지 않을까 이런 코멘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중심에 있는 유럽 중앙은행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런 부분들이 오늘 기본적 시장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유럽 중앙은행의 기본적 결정이 좀 났었죠.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유럽 중앙은행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잠깐 화면을 통해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이게 사이트가 있는데요. 보시면 유럽 중앙은행이라고 좀 있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유럽 중앙은행이 결국 각국이도 포함됐기 때문에 나라의 어떤 코멘트가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프레스 릴리즈 이런 어떤 단어로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버먼트 컨슬 오브 유럽 이게 유럽 중앙은행 중앙집행위원회라고 표현하시면 좋겠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팩트 관련돼서 유럽 중앙은행의 어떤 기준금리를 동결하겠습니다는 것이 선언적인 문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언제까지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늦어도 빨라도나 늦어도는 표현을 좀 갖겠지만 2019년 즉 내년 여름까지는 현재 어떤 금리 수준을 동결하겠습니다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따라서 기준금리 동결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내년 여름까지는 금리와 관련돼서는 코멘트하지 말라 이런 어떤 긍정적 의미가 있다 보겠고요. 또한 팩트 관련돼서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APP입니다. 뭐 단어가 나오고 있죠. Asset Purchase Program 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이걸 보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유럽 중앙은행이 ATM입니다. 즉 유럽의 각 국가들이 힘들 때마다 결국 채권을 사주고 그만 캐시를 풀기 때문에 이 APP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15빌리언 그러니까 빌리언이 우리가 10억 달러 어떤 기준 단위죠. 즉 150억 유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9조 정도까지 기본적으로 2018년도 올해 말까지는 계속 어떻게 보면 자산 매입 전략 하겠다는 것을 보면 결국 기본적으로 유럽 증시는 최근 들어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 그것은 결국 이탈리아발 이런 데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지켜보겠다. 이런 좀 판단했다 보겠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이탈리아가 최근 들어서 재정 확대 정책 그러니까 돈은 없는데도 유럽 증권에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적절치 않다. 그런 입장들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프랑스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자, 유로존 멤버가 실은 19개죠. 여기 5개, 10개, 15개, 아래 하단에 4개, 19개의 모습 보이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중입니다. 즉 GDP 대비 얼마나 부채만 늘릴 수 있나 이런 부분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은 독일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체적인 어떤 수입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버틸 수 있습니다만 프랑스 보시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에 예상보다 사회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늘리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고요. 또한 그 종목 관련돼서 포르투갈 그리고 포르기라고 그러죠. 뭐 그리스나 소위 어렵다는 나라들을 보면 특징들이 부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유럽 중앙은행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전체적인 틀거리를 보면 어려운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이탈리아발 브렉시트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국이 우리는 이제 브렉시트에서 탈피하지 않겠다. 즉 소프트가 아니라 하드 브렉시트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가 급락하게 된다면 지금부터 핑계는 결국 유럽발 리스크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유로화의 전망은 당분간 어둡습니까? 유로화가 실은 뭐 각 기업의 어떤 가치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죠. 따라서 최근 들어서 유로화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유로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했던 것이 최근 들어서 어떤 유로화의 어떤 베이스부터 말씀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먼저 이것을 좀 보시면서 유로화를 넘어서 그동안 뭐 최근 들어 이슈가 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이번 10월달 그 미국 재무부 관련돼서 어떤 환율 관련돼서 페이퍼가 나온 거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그 중국과 멕시코 그리고 일본과 독일이 네 번째 껴 있습니다. 그 외 이탈리아가 있지만 이탈리아가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까지 테이블로 보면 유로화에 대한 방향성은 결국 그 유로존의 가치이기 때문에 유로화에 대한 방향성이 변동성이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 낮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은 결국 이탈리아가 어떻게든 정리될 것인가 또한 유로화 관련돼서 기준금리 동결을 과연 동결 안 하고 기준금리 인상 이런 시그널이 있기 전까지는 상당히 좀 플랫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ECB의 정책회의에서 드라기가 이 높은 부채 국가는 앞으로 EU 예산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프랑스를 겨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게 프랑스가 최근에 이 EU로부터
국채 축소 계획에 대한 경고가 담긴 서한을 받았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프랑스가 11번 이상 적자 목표를 좀 지키지 않았다. 이런 보도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런 부분들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마크롱 대통령 관련돼 상당히 좀 로맨티스트라는 말씀 먼저 드려보겠고요. 네. 마크롱 대통령이 고등학교 학생 때 그때 그 선생님과 즉 20, 영부인과 24살, 25살 차이가 나는 그런 어떤 영부인과 결혼할 정도 로맨티스트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취임 이후에 사회복지 관련돼 상당히 좀 부정적인 코멘트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시기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프랑스가 사회보험에 너무 강하고 있다. 즉 프랑스 GDP의 31%를 사회보장에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마크롱 대통령 입장인데 최근도 약간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마크롱 대통령이 아무래도 정치적인 연륜이 실은 나이가 좀 쌓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약하다 보니 사회적인 소위 그 정치 지지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프랑스가 어떻게 보면 GDP 대비로 그 부채를 많이 늘리겠다 그런 것을 보면 유럽 중앙회 바라볼 때는 마크롱 대통령이 결국 과거와는 다르게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그 프랑스 국민들한테 좀 눈치 보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관점 속에서 유럽 중앙회 바라본 시각이 예상보다 부정적인 코멘트를 좀 가지고 있고요. 또한 팩트 관련돼서 우리가 최근 들어서 엔화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엔화가 소위 안전자산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가 급등 급락할 때마다 이제 달러보다 엔화를 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엔화가 왜 안전자산일까 이런 또 코멘트가 있는데 이걸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비교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가 같은데요. 자, 잠깐 좀 비교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그 기본적으로 엔화에 대한 방향성을 좀 보시기 전에 이 보시는 것처럼 위에가 그 미국 다우지수의 모습입니다. 다우지수가 급락을 할 때마다 이게 엔화가 급락했다는 표현보다도 엔화 가치가 더 강세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 아래하단은 어떻게 보면 금의 모습인데 눈에 띄는 것들은 위험자산인 미국의 다우지수가 급락할 때마다 금을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예상보다 강세할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거 보면 결국 글로벌 관련돼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입이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나는 이제 엔화를 살 것이다. 그런 판단을 시장에 시그널을 주고 있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또한 우리가 몇몇 종목 관련돼서 엔화에 대한 코멘트를 좀 보시면은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달러당 105엔부터 110엔 이게 상당히 좀 많이 늘었다 평가될 것 같은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중국 위안화 같은 게 어떻게 됐죠? 올 4월 달부터 상당히 급등 급락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한 그 종목 관련돼서 원달러 베이스 한국 원화도 상당히 급등 급락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것들이 강조됐던 것처럼 중국 위안화가 예상보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면 나는 이외 대신에 가장 환율이 안정적인 엔화를 살 있다 그런 시그널 속에서 최근 들어서 엔화의 강세는 결국 미국 증시의 어떤 급등 급락 관련돼서 환율의 변동성을 그만큼 엔화는 좀 변동성을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스위스 프랑화 같은 경우에도 최근 강세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스위스 프랑은 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큰 어떤 마진, 어떤 큰 사이즈는 없다고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스위스 프랑 관련돼서는 우리가 스위스의 어떤 평가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미국 재무부의 어떤 그 각 국가별 리스트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것들은 이게 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 무역수지 부분인데요. 무역수지 부분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이익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 그 어떻게 보면 달러 관련된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엔화 그리고 스위스 프랑 관련돼서 상당히 이것이 환율의 어떤 그 편안체다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은 그 수출국은 아니죠. 관광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스위스 프랑보다도 엔화 쪽으로 더 힘을 주시는 것이 그나마 최근 들어서 변동성 관련돼서 상당히 리스크가 적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전자산으로 엔화가 더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헌더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외 이슈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국내 증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가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하락장과 크게 동조화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는 이 트럼프의 입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사우디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와의 갈등까지 함께 빚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그 국제 정치에서는 이 갈등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겠지만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막말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네. 우리 증시 앞으로 좀 리스크가 될까요? 트럼프 자체가 리스크죠. 네. 예, 일단 여러 가지 시장으로 봤을 때 주변 변수들하고 시장 나오는 분위기들 보면은 참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 뭐 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되는 시장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참 하수상한 시장 분위기와 함께 계속 연저점을 내려가는데 시장은 엉망인데 앵커님은 여전히 이쁘시네요.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지금 같은 흐름으로 봤을 때 투자 심리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제가 9월 말에 증권사를 나오면서 그래도 손님들하고 가끔 통화는 하는데, 나오면서 증권사를 나오는 과정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각들,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전망들을 말씀드리면서 주식을 거의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칭찬을 많이 받죠. 그래서, 앞으로의 변화와 흐름들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가, 주식을 거의 팔아드렸던 분들이 딱 2주를 못 참고 다시 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만큼 빠졌으니까 반등 나오겠지 생각하면서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현상,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팔라고 했는데 팔고 그냥 현금을 갖고 있어라라고 하는 분위기도 잘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도 하나의 약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돈을 가지고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은 좀 운용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한 케이스는 부동산을 삽니다. 지금 시점에 부동산을 샀다. 아직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변화까지 나오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 어떤 개인 입장 쪽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상황들은 일단 두 가지 쪽의 흐름들이 또 잘 대변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들이 시장이 밀려서 손절매를 해야겠다, 아니면 위험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정리한 다음에 현금화를 그대로 못 들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또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얼마만큼 내가 현금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잘 지켜나가느냐도 또 하나의 중요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것도 미리 서두에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말씀드렸고요. 일단 반등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들은 물론 저희가 여기저기 다른 채널에서도 말씀드리고 뭐 앵무새처럼 악재 얘기 쭉 해봐야 지금은 소용이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시장이 반등이 제대로 못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쉽게 얘기 들으면 원투 스트레이트 그리고 연타를 맞는 경우죠. 그렇다는 얘기는 한번 주가가 급하게 밀리게 되면 다시 여력을 회복했다가 재차 밀리는 그런 어떤 순차적인 모습들의 하락이 아니라 지금은 그냥 여러 가지 분위기가 한꺼번에 밀려들면서 나오는 대표적인 분위기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최후의 보루였죠. 미국 시장마저 타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미국 기업 실적 가이던스나 여러 가지 흐름들의 동향은 좀 더 앞코너나 여러 가지 흐름들 쪽에서 자세하게 말씀은 하셨겠지만은 일단 중요한 부분들이 중국도 저러고 있고 미국 기업들까지 실적이 타격을 받게 되면은 국내 입장 쪽에서는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는 부분들, 특히 교역 비중으로 봤었을 때 중국이 20%, 미국이 16% 정도 되는 흐름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 쪽에서 미국 기업의 하향들은 절대 달가운 뉴스가 아니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거기다가 며칠 전에 이틀 전이죠. 베이지북 코멘트가 나왔던 부분들인데, 일단 경기 확대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 일단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 대해서 어떤 베이지북 자체가 코멘트를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일단 여러 가지 부담감도 크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또 하나의 부분들인데, 노동력 부족 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는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기업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좀 넘쳐나다 보니까 일손이 좀 딸린다. 저 입장 쪽에서는 상당히 부러운 뉴스죠. 네, 그런 관점이긴 하지만 생산성과 관련된 쪽에서의 미국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바라봤을 때는 이 부분도 어떤 제대로 된 노동력을 공급 못한다는 관점 쪽에서의 압박 요인으로 보는데,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미국 시장의 출렁임도 그대로 국내 시장에 연결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것저것 다 글로벌 증시가 안 좋고 글로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국내 펀드멘탈만 괜찮으면 버팁니다. 근데 지금 국내 펀드멘탈은 누누이 강조드렸지만은 못 버티고 있죠. 특히 대표적으로
어제 발표됐던 3분기 GDP 성장률 같은 경우 0.6%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뭐 9년 만에 최저치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0.6 곱하기 4 하게 되면 2.4%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앞으로 지금 한국은행이 바라보고 있는 2.7% 물론 하향했긴 하지만은 2.5%도 안 되는 경제 성장률에 대한 위축세, 이 초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을 견디게 만드는 어떤 원동력이 아니라 시장의 실망감을 가져오는 또 다른 이유로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그럼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또 세부적인 내용을 봤었을 때 정부 소비가 그나마 한 1.6% 늘어난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밖에 나머지 부분들 대표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설비 투자죠. 민간 소비는 뭐 벌써부터 안 좋다고 하더라도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앞으로 한 6개월 뒤에 돈을 더 벌 것 같으니까 투자를 계속 늘려서 계속 꾸려가야지라고 하는 기업 입장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투자는 어떤 뭐 여러 가지 흐름들 기업 활동 쪽에서 위축된 가장 뚜렷한 분야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큰 통계를 바라보는 국가적인 입장 쪽에서는 당연히 부진한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한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수급 얘기도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들은 뭐 팔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금리 관련돼서 정상화시키는데 그동안 들어갔던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비중을 축소시키는데 신흥국은 더 빨리 축소를 시켜야 되겠죠. 그런 단계다와 함께 또 이제 MSCI 관련돼서 중국과 관련된 이제 편입 비중이 서서히 늘어나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나머지 국가들은 압박을 받는다라는 부분들이 명확히 이번에도 잘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을 던지는 게 그럼 지금 같은 경우 금리와 관련돼서 이제 그러면 이제 금리를 때문에 시장에 좀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면 미국의 연준이 이제 금리를 안 올리겠다. 금리 이제 더 이상 빠르게 안 올리고 멈추겠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까요? 아니죠. 반대로 오히려 그러면 경기에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시장이 또 패닉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관련된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쪽으로 위험 자산의 시장은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 어떤 그나마 경제 상황들이 좋기 때문에 점진적인 금리의 정상화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괜찮은데 생각보다 어떤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좀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있을 뿐이지 지금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 경기에 대한 흐름들을 반영을 한다는 관점 쪽에서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속도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흐름들 쪽에서 또 하나는 이제 전망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주식시장은 항상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를 바라보죠.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상황 쪽에서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이런 불확실성이 이제 한 달 뒤 아니면 2달 뒤면은 끝날 거야 라고 하는 작은 일말의 희망이라도 보인다고 한다면 시장이 이렇게 반응 안 하죠. 근데 지금 단적인 예로 11월 달 중간 선거 나왔을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들, 이제 트럼프의 앞으로의 또 정책들 이런 쪽도 계산기를 좀 두들겨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12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상 또 되는데 물론 이제 점도표상으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이제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내년도 3회입니다.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금리와 관련돼서 예전 같은 경우는 금리 관련돼서 흐름들이 먼저 반영하고 뒤에는 약간 경기는 괜찮으니까 뭐 하고 생각하면서 올랐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먼저 약간 우려감을 보이다가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그 다음에 더 밀리죠. 시장이 그런 어떤 기조까지도 같이 갖고 있다는 쪽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의 전반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강하게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라는 부분들도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반등과 관련돼서 지금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는 현상이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언제 반등 나올까? 그거에 대한 또 이제 해답을 원하는 시점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미국 시장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에 따라서 국내 심리의 투자 어떤 기조가 강하게 또 반영되리라고는 아직도 생각하기가 힘들겠죠.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계속 얘기 나오는 부분이지만 가격 논리, 싸다란 논리가 또 시장에서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이 가격 논리는 항상 중요한 게 싸다 자체로 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저희 개인적인 입장 쪽에서도 많이 그런 얘기 드렸었는데 마트에 가서
물건 싸다고 해서 지금 살 수 있는 시점이 아니죠. 지금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사고 싶죠. 근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동향들을 봤었을 때 어느 정도 좀 물려 있는 상황 쪽에서 싸다고 추가로 어떻게 더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은 적다라는 부분들이 하나의 좀 아쉬운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지표상으로 봤었을 때 이런 싸다란 논리가 어떻게 통하느냐, 어떤 모멘텀으로 가져가느냐가 하나의 중요한 변수다라고 봤을 때 어제 같은 경우 일단 오랜만에 기관이 대거 매수에 들어왔습니다. 참 지금까지 뭐하다 이제 들어왔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관의 역할 쪽에서 그래도 좀 치사하고 좀 더럽지만은 개인들이 나오는 투매를 받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는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여러 가지 변수를 다 따졌을 때도 싸다란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관이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 움직이고 기관이 매수한다고 해서 단기 바닥을 잡고 V자식으로 올라가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지는 좀 아직 적다란 쪽도 같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 무역 전쟁 시그널 관련돼서 지금 아직까지 기대감은 낮습니다. 지금 G20 정상회담에 11월 29일인가요? 이 정도쯤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이어질 것이다. 근데 정상회담이 이어진다고 해서 이제 무역 전쟁 하지 말고 우리 이제 그만하자 하고 뭐 화해 분위기로 나갈 가능성은 적죠. 처음에 정상회담 만나서 탐색전 하겠죠. 어떻게, 그래도 만났는데 악수는 해야 되는데, 악수를 하는데 좀 이상한 제스처라든가, 눈빛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이런 쪽으로 나가겠죠. 그런 쪽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 들어갈 때 뭔가 좀 유화적인 분위기가 나올까, 이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같은 분위기 쪽에서 또 가장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제 시장이 충격을 받다 보면은 글로벌 각국 정부나 어떤 금융 수장들이죠. 그러니까 즉 연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흐름들 쪽에서 이를 좀 약간 좀 완화시킬 만한 커멘트들, 그런 어떤 정부 정책적인 분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미묘한 기류들, 이런 쪽도 확인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나마 투자 심리엔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좀 시급한 거는 저는 국내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국내에서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적으로 폈던 부분들이 단적인 예로 보게 되면 시장은 올해 초의 부분들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즉 올해 상승했고 올해 움직였던 부분들을 다 반납하면서 이제 11월 달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올해 뭐 했나라고 하는 자괴감밖에 안 들죠. 그런 상황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연초에 나왔던 코스닥 중소형 기업, 벤처 기업 관련된 활성화 정책, 육성 정책 나온 뒤로 경제 관련돼서 좀 시원하게 나오고 있는 변화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이런 위축세나 여러 가지 충격이 나왔을 때 그래도 지금 국내에는 저성장이 뚜렷한 상황 쪽에서 뭔가를 목말라고 있죠. 이런 상황 쪽에서 정부의 정책이 좀 강하게 여러 가지를 좀 유도하고 드라이브를 거는 정책들이 좀 나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쪽도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그런 어떤 글로벌 각국 정부나 정부의 정책들이 오히려 투자 심리는 조금씩 어떤 강하게 변화 느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는 정도라도 좀 느껴봤으면 하는 쪽이 바람이고 변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처럼 불투명한 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또 그리고 그런 종목들 함께 좀 매수해보면 될까요? 네, 지금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10월 달만 4조 5천억이 넘어갑니다. 특히 한 번에 이렇게 매도세, 특히 월간 기준으로 이렇게 뭐 1조, 2조 이런 식으로 그냥 꾸준히 나왔다고 하게 되면 시장에 충격이 없을 텐데, 지금같이 한 달 들어서 4조 이상, 보통 평균 파는 거에 2배 이상 정도 판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에 대한 압박이 나오는데, 기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같이 전혀 반응은 안 하다가 어제 처음으로 어떤 매수 채비를 되는 상황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아직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는 종목들로 일단 압축해서 본다고 한다면요. 일단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들어서 그래도 사는 종목, 그래도 매수하는 종목들을 봤었을 때 대표적으로 현대건설, 롯데케미칼,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 쪽으로 나오는데, 특히 흐름들로 보게 되면 조금 눈에 띄는 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이런 쪽으로 사죠. 이거는 사도 도움이 안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로 나오진 않는데, 거기다가 눈에 띄는 종목이 또 삼성전자 우선주가 눈에 띄고요. 여기밖에 에코프로, S-오일, 현대엘리베이터 이런 쪽으로 나오고, 기관들이 또 많이 산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래도 여기서는 삼성전자다 라는 쪽으로 삼성전자를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샀고요. 그밖에 셀트리온, LG화학, 그리고 포스코, 신한지주 이런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
대표주 삼성전자를 사면서 어떤 시장 분위기를 맞추는 흐름들과 함께 금융주 쪽도 매수가 좀 들어오죠. 그런 관점 쪽에서 외국인들은 약간 남북 경협주 쪽에 또 시장의 시각들이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터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미국 시장에서도 영업이익과 관련돼서 가이던스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에너지 업종, 대표적인 S-오일 쪽이죠. 이런 쪽도 사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특이한 부분들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실적 잘 발표한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성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눈높이를 맞춰간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습니다. 즉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여러 가지 시장 위축 때문에 주식을 판다고 하더라도 일단 타겟을 맞추는 부분들, 대표적으로 지금보다는 내년이 그래도 나아질 거야. 내년도 실적들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지금 나오는 속도를 그래도 유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은, 매수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대표적인 경기 방어적인 섹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어떤 에너지 관련된 쪽의 흐름들이라든가, 유틸리티 관련된 부분들, 이런 쪽은 서서히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같이 성장 쪽에 대한 부분들의 무게를 맞추는 산업들은 관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저께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현대차가 어닝쇼크로 다시 한번 신저가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저번 주 대표님께서 이 저가인 것은 맞지만은 모멘텀이 없다,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거든요. 네. 어닝쇼크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기억하고 계셨다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장의 분위기 봤었을 때 지금 같은 때 실적 잘못 발표하면은 거의 그대로 그냥 흔들리는 상황들이죠.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 일단 이번에 현대차 실적 관련돼서, 물론 쇼크입니다. 안 좋긴 하지만은, 약간, 비용이 좀 계상된 부분들이 있죠. 특히 이제 품질 관리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계상되면서 약 한 2,500억 정도 비용을 쓰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리콜 관련돼서 좀 더 크다 보니까, 일단 2,500억을 더 내서 이쪽 관련돼서 비용이 5,000억이 발생됐다라는 부분들인데, 솔직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품질 관리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랑 직결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리콜을 최대한 다 하고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썼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닙니다. 오히려 좀 더 가산점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문제 때문에 리콜을 한 게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변화만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이런 비용이 다음 분기에도 발생하느냐? 아니죠. 일시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분기에는 이런 정도 비용 때문에 실적이 위축되는 현상들은 없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음 분기에는 실적이 그렇게 나빠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어떤 비용 문제가 아니라 현대차나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매출 자체에 대한 변화죠. 그러니까 즉 매출이 커지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영업이익 순이익을 선순환시키면서 끌고 가는 변화가 나와야 이게 가장 이상적인 기업의 성장 조건이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 판매겠죠. 그러면 이제 11월 달 판매가 관건인데 지금 이어지고 있는 국내 쪽에서 뭐 개소세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글로벌 미국이나 중국 쪽에서 약간 흔들리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글로벌 판매가 계속 끌고 나갈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4분기에 이제 미국에서 수입차 관련돼서 25% 관세 부과를 확정을 짓느냐 이 여부도 중요한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됐었을 때 현대차가 약간 예외로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아예 이런 어떤 수입 관세를 부과를 안 하는지 이 부분들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현대차의 입장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신차 효과죠.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대세는 SUV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이번에 현대차가 대형 SUV 펠리세이드인가요? 예, 제 회사 이름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러게요. 예, 그런 관점 쪽에서 대형 SUV 쪽에서 일단 기대감을 많이 걸고 있는데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SUV 하게 되면은 카니발 외에 그리고 뭐 모하비 약간 기아차 쪽에 좀 치우쳤죠. 근데 아직 현대차 입장 쪽에서는 이를 커버할 수 있는 게 스타렉스는 약간 짐차 느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고급화된 SUV가 지금 부재한 상태에서 이게 어떤 변화를 좀 가지고 갈 수 있을지 현대차 측에서는 기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 변화가 봐야 되는데 국내 쪽은 또 하나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가격이 얼마에 출시하느냐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수소전기차, 순수전기차 이런 쪽으로도 라인업이 대기되어 있고 중국 쪽에서는 전용 모델이 또 기대가 되는 가운데 미국 쪽에 대한 변화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신형 산타페가 이제 출시가 되죠.
그런 분위기와 함께 뭐 투싼 코나 같이 투입돼서 미국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라고 어제 IR에서는 좀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어떤 변화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어제 일시적인 비용과 관련돼서 주가가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주가는 회복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적 자체에 대한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좀 더 계산기를 두들길 필요가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12만원, 12만 5천원대는 중기적인 저항입니다. 이 정도 부분까지 들어오게 되면 일단 충격받았던 부분들을 회복하는데 앞으로에 대한 전망 때문에는 좀 고민할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에서 만약에 어제 현대차를 싸게 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2만원대에서 12만원대 중반대는 일단 1차로 이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까지 국내 이슈 모두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오늘 출근길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중서부와 호남,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낮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충청과 호남으로 10에서 40mm가 되겠고요. 강원, 영동과 전남, 영남과 제주도로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해 그치겠고요. 밤이 되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에도 서울 15도, 춘천 13도, 대구 17도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찬 북서풍이 유입되면서 부쩍 추워지겠는데요. 특히 내일은 서리가 얼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농작물 관리와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흐리고 현재 중서부 지방에 내리는 비는 낮에 그 밖에 중부 전역으로 확대되겠고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낮부터 비가 오겠고 오후에 비가 그치기 시작해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낮 기온 속초와 강릉 울진 17도로 낮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도의 비는 낮에 영남으로 확대되겠고 오후에 서쪽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에도 대구 17도 등 다소 쌀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해상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날이 부쩍 쌀쌀해지기 시작해 주 중반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일요일에는 중부와 전북, 경북에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중부지방은 월요일까지도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